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풍문으로 나돌던 친박 신당 출범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때문에 안팎으로 좀 파장이 큰데요. 불을 지핀 건 최근 홍문종 의원의 탈당 시사 발언이었죠. 홍문종 의원은 한국당 내 4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경환 의원과 함께 이른바 진박 간별사로 나섰던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8일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나타났어요.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홍문종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조원진 대표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혁명 과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는 홍문종 선배님이 생각하고 있는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그 빅텐트에 홍문종 의원님을 우리 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합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박지원 의원, 이게 또 가만 안 있죠.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친박 신당 출범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홍문종 의원은 다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극기 세력과 보수가 하나가 되는 큰 텐트를 져서 태극기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애국당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큰 텐트를 치고 대한애국당도 들어오고 자유한국당의 사람들도 들어와서 어떤 소위 보수 태극기 연합을 신당, 빅텐트 치겠다. 그 빅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황교안 대표가 콘크리트 지지층 30%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중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혁신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뭐 막말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자 뒤이어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또 지난번 20대 총선의 공천은 이른바 진박 간별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막장 공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뒤이어서 곧바로 홍문종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물갈이 되겠구나. 완전 공천에서 원천 배제당하겠구나. 이런 정치적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지금 그 홍문종 의원 또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로 확정하기 위한 어떤 그 황 대표의 어떤 그 발자취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산통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다 한 목소리만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친박 세력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저 신정치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이고 당장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상황이 홍문종 의원으로 하여금 아직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경고성 발언을 하게 했다라는 설명에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뭐 언론들도 알고는 있는데 대충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미 제가 보기엔 친박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황교안 당이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친박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야 이길 수 있나 총선 대선 그 의식만 그 문제 의식만은 다 갖고 있어요. 문제 핵심 뭐냐면 나는 자르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놓고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도 친박 신당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태극기 신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벗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 머물러 가지고 정치적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2판 4판은 나올 수야 있죠. 나와서 별도의 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내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진성준 의원 다음에 공천 안 주겠다고 당에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저 당에 승복하랍니다.
그러니까 공천 줄 거야. 자유한국당의 분열이냐 친박 신당 탄생이냐 여러 해석이 난무한 상황인데 당사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홍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부자들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외부자들 가면 맞아 죽는다고 웬만하면 가지 말고. 아 그런가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까? 워낙 우리 한국당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제작진이 우리 홍 의원님께도 섭외 전화를 여러 번 드렸다 하는데 안 나오시다가 오늘에서야. 아니 이제 할 수 없이 나와야 될 때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무서워합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말씀 잘하시는 분들 모시고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 나갔다가는. 예, 잘못 나갔다니 괜히 얻어 터진다. 아니 특히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신다 그러십니까? 특히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신다 그러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글쎄 하는데 왜 진 교수님 보실까요? 글쎄 말이에요 하는데 고개가. 오늘 뭐 외부자들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지금 뭐 최근 이슈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국당 탈당을 결심하신 것입니까? 아니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태극기당의 당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태극기당에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미 거기 가서 한국당 입장하고 그 반하는 얘기들을 이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한국당이 보수의 중심으로 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역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느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냥 무소속 후보로 나가는 게 낫지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내가 무슨 정치적인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당원들한테 얘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무슨 제가 무슨 뭐 공천 못 받을까 봐 무슨 뭐 내가 죽을까 봐 뭐 어쩌고 이건 정말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고. 사실 이 자리에 앉기 그러면 전에 네 분이 다 그렇게 제가 먼저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셨는데, 싶은데 자유한국당 당원인 동시에 태극기당. 네. 그러니까 그건 아직 그러니까 법적 의미에서 이중당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시고 네. 그저 정치적인 수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거기는 지금 아직 태극기 신당이 생기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태극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중당직자다 이런 말씀이죠. 정신적인 예. 자, 근데 의원님이 탈당 시사 발언을 하신 이후에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가 이미 현역 의원 5명이 입당 의사 타진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9월 정기국회 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한국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앞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태극기를 우리가 모아야만 우리 보수 우익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한번 모아보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결국 나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여당은 지금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계속 같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 안 되면 우리도 1중대, 2중대, 3중대 나눠서 태극기가 1중대하고 니네가 2중대하고 한국당이 2중대 하든지 뭐 어쩌든지 바른당이 3중대 하든지 해서 우리가 21대 총선을 보수 우익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이런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갔다 온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당선되는 게 가장 큰 자기 목표인데 예.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권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으로 따지면 뭐 한국당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바른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TK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저 태극기 신당 우리가 말하는 신당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통합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게 일환이고 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네. 보수 정당들이 불가피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면 여럿이 갈라지더라도 각계약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을 더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어떤 창원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의당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대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하면서 21대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당과 함께 이번 21대 총선을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간에서 말하는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통합의 화신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저는 말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 가지고는 지금 저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인정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죠. 예를 들면? 이분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말하는 보수는 뭔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저쪽에 있는 바른정당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태극당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상진 의원이라는 분이 아주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아, 이분은 결국은 밖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이지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중당적자거든요. 바른당과 한국당 아니면 한국당과 태극당. 이게 다 이중당적자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분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이제 그 세력이 결국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당이 필패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력이 약한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차피 하나 안에서는 서로 혁신의 대상이 지가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황교안 대표가 홍문종 의원님의 그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진지하게 만나서 네. 황교안 대표 당신은 이런 부분이 문제고 보수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어요? 제가 뭐 1시간 넘게 얘기했죠. 근데 말이 안 통하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했죠. 정치판에는 웃으면서 열심히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를 해가지고 이른바 집토끼들을 딱 묶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로 외연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민에서 나온 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제 바른미래당의 예를 들어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죠. 이분하고 물밑 접촉이 있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진박 세력에 대한 정리 없이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들과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진박, 청산이 요구되는 거고 그 바로는 이제 신상진 이분이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박을 배제 또는 도태시키고 그래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새로운 보수정당이 만들어지고 이 보수정당이 이런 모습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이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분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가지고 중도로 외연 확장이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 다 놓치는 거죠. 바른당이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유승민으로 대별되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들어와서 한국당의 주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나가야죠. 그런 한국당에는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당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럼 한국당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인터뷰를 하나 보니까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을 대상으로요. 당을 친박 사당으로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다. 어차피 갈 사람이다. 뭐 빨리 가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직접 몇 분을 만나보셨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중당적자라니까요. 밤중에 하는 얘기하고 낮에 하는 얘기 다르고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르고 저 만나서 하는 얘기 다른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가장 유리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황교안이라는 분이 지금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홍문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공천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문정이랑 가까우면은 친박이고 홍문정이랑 가까우면은 황교안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낙인 찍히는 게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상당수는 홍 의원님과 이야기할 때는 많이 공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중당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홍문종 의원님의 탈당 시사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신상진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친박을 겨냥한 게 아닌데 또 우리 홍문종 의원님은 당을 해롭게 하는 일이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곧바로 친박 배제설, 친박 물갈이설을 거둬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신주류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당원들에게 확산시켜서 그 분위기가 대세를 장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결국은 황 대표의 생각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황 대표는 신상진 의원한테 막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혁신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구를 혁신한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도 보수당에 있어서 어떻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으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예.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지경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 정말 잘못됐다. 네.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예. 결국은 당신들이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잖냐. 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모르고 탄핵에 찬성하기는 했으나 예? 또 그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으나 아니면 뭐 촛불이 무서워서 그랬으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것이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중도로 외연 확장해야 되는 것도 현실적 필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인정하죠.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요 근자에 홍라땡이라는 말 혹시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모르는데.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홍 의원님이 나가주시면 땡큐다. 땡큐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결합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지금 실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 좀 100번, 1000번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네. 심정을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인가요? 지금 바른한국당 되는 거죠. 아, 예. 이게 정치는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 예,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전부 이중장덕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이든지 아니면 태극기든지 이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목표가 뭐냐면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당에 100명도 넘고 막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는 문 닫아 있고 내일 모레 선거인데 지역에서 당선될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태극기 흔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태극기 흔드는 사람 하겠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요. 우리 당원들 한국당 당원 자유한국당 당원들 많죠. 애국당 당원들 태극기 당원들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거의 미친 사람들이죠. 밥을 줍니까 물을 줍니까 커피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24시간 봉사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선거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태극기하고 한국당하고 결정적인 어떤 타협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네 죽고 나 죽기를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주 보수는 폭삭망하는 거죠. 서울에 제가 보기엔 당선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홍문정 의원님이 나가시면 그 홍문정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를 모두 결집시킬 수가 있는 있죠. 겁니까? 보통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세력을 결집하여 정당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성공한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 있죠. 친박 연대 정도일까요? 친박 연대를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친박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태극기 신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당시 새누리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데요.
그 책임이 컸던 사람이 있고 책임이 적었던 사람이 있고 어떤 무게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년에 총선에 당선되는 게 최고의 가치이겠으나 대한민국의 정말 지금 이 무너져가는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된 헌법적 가치의 보수 정당이 있기 위해서 정말로 그 큰 책임을 지신 분들은 지금 이번 차제에 내려놓는 것도 큰 정치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다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너무 좋아할까 봐. 아니요. 오히려 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당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저는 즐길 것 같습니다. 상대당이.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해찬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굉장히 막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건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사실은 그 외부자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뭐 인텔렉츄얼하게 우리가 모든 걸 잘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솔직히.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무슨 공천에 뭐 해가지고 뭐 나가려고 그런다.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신당이 되겠느냐. 제가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태극기 신당이라고 말씀하시고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네.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이고 또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규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태극기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똘똘 뭉쳐서 뭔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를테면 회개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결단과 행위를 이를테면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합칠 수 없는 성질의 것 같다. 뭐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예.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할 테니까 당신들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네. 니들은 왜 잘못했니? 그러니까 니들은 반성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태극기 세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태극기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교류도 맺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일을 지금 담당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수련을 더 쌓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상진 의원의 발언 같은 그런 발언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친박 몇 사람 잘라가지고 뭐 어쩌고 사실 지금 친박 존재하지도 않아요.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박이에요. 무슨 친박이 친황이 된 겁니까? 네, 친박이 친황으로 다 됐죠. 무슨 친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ABC가 그런 거잖아요.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은 좌지간 이른바 집토끼들을 튼튼하게 결집시키고 난 다음에는 산토끼들 일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자기 세력을 충분히 결집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른바 중도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그 중도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당신 정체성이 모호하다. 집토끼조차도 못 잡고서 이러다가 집토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집토끼 사수론만 주장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는 집토끼를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지형을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토끼를 챙기고 있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나가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고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집토끼를 챙기는 사람이다. 근데 어떡하냐.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경제민주화 얘기했지만 누가 뭐라고 사실 경제민주화는 우리 보수당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경제민주화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모셔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방점이 어디 있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방점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리가 말하는 우익, 거기에 말하는 정통성, 이거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내년 총선 성공하려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모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거 정말 보수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분열됐습니다. 이미 분열됐습니다. 이미 분열됐고요. 단지 이제 이걸 어떻게 꼬매느냐만 남아 있어요.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친박신당이 나올 거다. 그 이름을 이제 친박신당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시겠지만 그분의 진단이 그럼 옳다? 내지는 적합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00%죠. 100% 맞다고요? 그럼요.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태극신당이라는 게 밖에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일까? 그리고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우리가 모신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중당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태극기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각자 각계 약진을 하게 되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임박해서 자유한국당 등과 뭐 후보 단일화가 됐든 선거 연대가 됐든 연합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잖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해봐야 맥시멈 110석이고요. 민주당이 120석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200석이라는 거는 지금 저 사람들 다 합해서 200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자기들이 넘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것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당에서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최소한도 150명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바른당도 바닥바닥거리고 거기 남아있는 거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한국당하고 잘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한국당 사무총장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국당 주인이 난데 내가 지금 이사하는 이유가 한국당 망하라고 이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당이 잘 되라고 가는 거다. 지금 이제 상당히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그 전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홍 의원님이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의 핵심 중진이셨고 그런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탄핵이 무효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친박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핵심 의원분들 중에 누구도 선거 안 나가고 백의종군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용기 있는 선언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우선 언론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뤄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 죽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누가 저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 얘기 안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보면 민주당만 좋아지겠어. 예. 누군가는 이 시대에 말하자면 증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놈이 탄핵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탄핵에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에 출마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아시다시피 장관, 저 비서실장 무슨 줄줄이 다 감옥 갔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갔잖아요. 그나마 피레미 같은 나 하나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뭘 목숨을 바친다고. 너무 큰 피레미시네.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뭐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를 잘라라. 나 죽여라. 나 아무 상관없다. 나 죽여라. 그러나 탄핵에 이뤘던 과정들에 대해서 백서를 써가지고 홍문정이 너 인마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유일한 놈이니까 너 죽어라. 얼마든지 죽겠다. 근데 그 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친박이었지만 그러나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일 뿐이지 제가 무슨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신당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앞으로 태극기 신당에서 하는 얘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우리 황 대표님 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당 잘 되고 황 대표님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한국당 의원들 많이 만나실 텐데 외부자들 출연 혹시 꺼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살살 달아주세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친 발언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주장부터 좀 요약을 해볼까요? 그간에 이분이 했던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를 종북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파 정권이다. 낙인을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하야하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광훈 내려와라. 내려와. 그 자리에 문제는 뭐냐면 이재호 한국당 상임 고문 또 송영선 전 그 새누리당 의원들 이런 분들이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최근에 청와대 앞에 또 단식 농성,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또 김문수 전 지사가 가지고 격려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다 줄을 대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태 심각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나 비상식적인 발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일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야해라.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다. 청와대를 점령해서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라면 왜 연말까지는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가 연말에 되어서 내려가야 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왜 연말인지. 목회자고 또 교계 지도자 아닙니까?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쨌든 교회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발언의 파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이 참 거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치인의 막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다운 품격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지금 이 목사님의 이 발언과 행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파장이 큰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혹시 이 파장이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목사님 또 한기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아직 그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 중에서 본인이 비판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한미 동맹의 균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전광훈 목사의 생각이에요. 과연 그 생각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셔? 당신 행동이 왜 그렇소? 공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생각 자체를 잘못됐다 고쳐라?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안 맞는 일이에요. 우선은 요 근래에 너무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막 뒤섞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거는 전광훈 목사님 발언뿐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일할 때도 불교계 같은 데서 거의 반정부 발언이나 움직임이 사실 있었어요. 4대강 저지 같은 데 앞장서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냥 과격한 발언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막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막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잖아요. 거친 발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교계 내부에서 하나 비판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그런데
정치의 영역까지 거기에 막 가세를 해가지고 또 그 여당 일각에서 또 뭐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걸 자꾸 이렇게 개인으로 치환해서 하는 건 난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뭐 문제가 있고 뭐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뭐냐면 이분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매우 나름 자기 소신이 분명한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름으로는 뭐 지금 이 우리 정권 운영이 이렇게 지나치게 좌편향돼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뭐 정치적 의사표명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일단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좀 짚어보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019년 1월 29일에 이분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거든요. 그때 선출의 변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입국론에 맞춰서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게 이분의 신념이에요. 한마디로 정교 분리에 대한 관념이 없는 부분이고 기독교 신종국가를 만드는 게 이분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만드는 것처럼 크리스찬 스테이트, CES 만들자라고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뭐 종교인으로서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아니죠. 종교인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헌법에 강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은 문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개인적 신념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반헌정주의자잖아요. 문제는 황교안 전도사님이 이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전광훈 목사님과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황교안 대표. 이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대권 신수설이거든요.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이 세우는 거고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건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 말을 갖다가 제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 1000만 기독교인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황교안 씨가 부탁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문재인 하야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고요. 주사파고요. 누구를 세워야 되냐? 황교안 대통령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근본주의적 정서를 가진 분이 좀 지나친 얘기를 한 거 잘못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그 종교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관용성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인적 종교자로서의 신념 뭐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안으로 축소를 시켜놔야지 그걸 정치권으로 왜 끌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누가 끌고 나오는 게 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이 막말과 이 생각은 저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이에요. 막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충분히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도 지금 이란의 뭐 코메이니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인물인 듯 지금 정광훈이라는 목사님을 오히려 지금 띄워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죽하면 NCCK라고 진보 목사들 연합회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제발 좀 내버려둬라고. 자꾸 건드리면 커져요. 이 정광훈 목사는. 근데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 부분을 좀 보시라고. 다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초점이 모여지냐 하면 아마 그 한기총이라는 그 교단 조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많이 약화가 됐죠. 많이 약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시 못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데 이 기독교는요, 특히 개신교도들은요, 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도 정권으로부터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제시 제슨 목사는 아예 대놓고 민주당 그 당원으로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레디비 레디고 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똑같이 돼요. 똑같이. 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혼자서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갖다 누가 찾아가냐면은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고언을 구하면서 1000만 기독교인의 뜻을 모아달라, 행동도 모아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망언을 갖다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께서 와 계세요. 그다음에 이분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은 김문수 전 지사가 와가지고 격려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정치권이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끊어야 될 것은 그분들이 끊어야 되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재호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 거기 왜 가셨어요? 하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십니까? 4대강 보호
철폐 저지와 관련해서 5분 동안 얘기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는 해야겠다 그랬고 뭐 시국 토론회를 갔다가 했으니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아니, 그걸 않고요. 변명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전광훈 안 되죠. 목사가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노라고 한기총 성명을 개인이 작성해서 발표한 뒤에 바로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말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고 또 그 반대의 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만 매주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타도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하야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매주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치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 앞에서 뭐 릴레이 단식까지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 우리가 국론 분열을 우려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계 지도자라면 또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한 종교인이 정치적 신념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의 발언의 목적과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특히 지난달에 이 정광훈 목사가 또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기총 조직 결성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둔다면 총선 겨냥 터닫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실제로 예. 전광훈 목사는 17대 총선 때부터 기독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원내 진출을 시도해 왔어요. 지난 20대 총선 때에는 2.63%를 득표했다는 거잖아요. 62만 표인가요? 를 얻어가지고 3%가 되면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고 그게 신앙적인 어떤 신념일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연합하려고 하고 또 황교안 대표를 세우려고도 하고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또 고스란히 자기가 읊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정치를. 우리 헌법이 용인하지 않고 있는 정교 일체론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정국가론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고이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분히 비판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지적하는 지적하세요. 거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왜 안 해요? 지적하시고. 자유한국당 침묵하고 계시고 아니, 침묵이나마나 자기 그런 생각에 황당한 따라서 주장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논거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니, 말씀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아니, 나는 논거가 제가 일리가 보기에는 있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아니 전후가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막말에 대해서 진 의원 지적하신 비판하지만 거에 이분이 마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 이 양반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기독교 영향력을 키우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그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 신념을 네. 위해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고 정치 세력을 활용하려 하고 그래요. 있고 그런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나라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나쁘게 호들갑 떠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안에도요. 다양한 견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심지어 자꾸 이거를 정치권이 대들어가지고 막 비판하고 만들고 하면서 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는. 네네. 그러나 이분의 의도를 오히려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예. 식의 표현이시고.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불교 신자라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불심으로 채우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세적인 종교관념이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다라는 게 뭐냐면 근대 이후에 우리가 성취했던 이 모든 걸 무효로 돌리고 옛날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중세 때 그런 관념들을 갖고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공할 만한 시대착오적인 그게 가능성이 먹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가 물론 정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요. 왜 자꾸 자기 천만 기독교인 얘기하고 천만 한국교 교회 얘기하냔 말이죠. 누가 자기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만 내면 되는데 사적인 입장을 갖다 공적인 입장으로 포장해가지고 내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그건 너무 나갔다. 제가 선언을 하나 할게요. 이단이에요, 맞아요. 제가 선언한다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신교 신정국가가 되면요.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우리까지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자고요. 아니요, 난 장 지질 거예요. 정말 신종 국가가 되면. 그리고요. 아까 뭘 잠까지. 그다음에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도했잖아요. 시도해갖고 3%가 안 돼. 1200만 개신교가 있는데도 3%가 안 돼가지고 단 한 명의 비례대표도 안 냈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해서 어떻게 뭐 종교적으로 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게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중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너는 왜 내 생각하고 틀리냐, 너는 왜 내가 지적하고 토론하는데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이나 소득주도 성장, 4대강 사업은 기독교, 개신교 논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4대강 보호 해체를 이렇게 결사 반대하고 탈원전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세력들까지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놓고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참 뭐 그것이 기독교 신정국가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이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마냥 반갑기만 할까, 좀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를 하고 어쨌건 뭐 총선 이후 대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부담스럽죠. 불가근 불가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본인도 기독교 현지 장로이자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있는 분인데 한기총 회장이 좀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또 끄집어내갖고 왜 침묵하냐 공격하는 그 정치적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황교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직후에 정광훈 목사부터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네? 뭐죠. 그래서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뜻만이 아니라 행동을 모아달라고 물론 말이죠.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세력에게 부탁도 하고 또 동질감도 얘기하기도 하지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리에 닿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네. 적절히 그렇지 거리를 않으면 두고.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이거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많은 정당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이런 비판을 해요. 지금 보수가 통합을 해서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안 세력이 될 보수에 더 큰 부담만 지금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그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사실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박형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임명진 목사님은 그때 이제 막 그 정부를 비판하다가 또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도 하시고 정치권에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기보다는 그러나 성찰할 필요는 있겠죠.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 이 그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의 이 국가 분열적 발언 이상으로 사실은 지난 그 현충일에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권을 위임하고 있는 집권당 측에서는 과연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그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꾸 말씀하시면 정광훈 목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방문이 오늘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With this device, we hold the world record.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뭐 이색적인 수행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에 특별히 북유럽 3국을 순방지로 택한 것은
그들의 혁신 성장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경제사들단도 편성해서 갔는데 그런데 또 마침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또 박영선 의원으로 또 여성이에요. 거기에 이제 진선미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수행한 예는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진선미 장관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한 거에는 그 북유럽 3국의 양성평등 국가로서의 선도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것도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여성 강요가 6명이어가지고 전체 강요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성 의원 비율은 그보다 더 높아서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완전 평등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제가 이제 외교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요번에는 좀 성격이 벤치마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 개발한 게 노키아예요. 애플이나 삼성보다 더 빨리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자체가 너무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 애플에 뒤처져 버리면서 그 핀란드 전체의 뭐 24%의 GDP 점유율을 점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노키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스타트업 벤처를 하도록 정부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노키아 자체가 열심히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지원하기 전에 그 심사 자체가 굉장히 꼼꼼했고요. 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안전망도 확실하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핀란드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배워야 될 점은 제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러한 그 신생 기업들 또 유니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내버려 두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핀란드하고 노르웨이가 스타트업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경우에는 기업가치 1조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넘는 기업을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수가 한국의 2배래요. 근데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구당 10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정부가 내세운 게 3가지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혁신 성장이고 또 두 번째가 공정 경제고 세 번째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제까지 소득주도 성장만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점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분들이 뭐냐면 이 혁신 성장과 이 소득주도 성장이 그 분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굉장히 모범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기조가 앞으로 이쪽을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을 또 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하고는 사실은 이제 여건이나 상황이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뭐 경제 규모도 한 6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한 8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담세율도 높은 데다가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그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뭐 그 배워오는 건 좋은데 우선 여건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맞는 교훈을 얻어갖고 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이 방문이 신산업에 대해서 핀란드 벤치마킹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엿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벤처 천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 상황이 정말 어떤지 핀란드 현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좀 여쭤보죠.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핀란드 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것 같은데 완전 완벽한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부자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부자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핀란드에 사는 따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핀란드에 좀 특별한 경조림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핀란드 미녀 따로예요. 대통령이 핀란드 방문해서 직접 만나셨잖아요. 한국에서도 국빈 만찬장에 따로 씨가 등장해서 굉장히 놀랍고 또 반갑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여기 핀란드에 돌아온 지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네. 여기서 제가 그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한 뭐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면서 지금 예. 이제 아이 엄마거든요. 딸 네. 둘이에요. 그래서 육아한다고 바쁩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네. 국빈 만찬장에서 대통령 네 분을 만나셨는데 어떤 경로로 초청을 받으시게 됐어요? 혹시 한국 정부가 초청을 한 건가요? 사실 이번 봄에 핀란드 대통령실에서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인사가 오신다고 그래서 통역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근데 저는 그 갓난 아이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대학교 우체통에 대통령실에서 온 그냥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게 뭐지? 엄청 놀랐는데 보니까 이 국빈 만찬 초청장인 거예요. 초청장을 우편으로 보냈다고요? 네네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가요? 전화 연락도 없이. 예. 직접 전화하거나 뭐 그렇지 않나 봐요. 그 한국에 계실 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직접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저는 뭐 예전 뭐 대선부터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고요. 예. 네. 이번에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보시니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 미수다를 외치셨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김선수 여사님도 너무 친절하게 생겼고요. 너무 인상이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루 씨도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너무 빨리 떠들기만 하잖아요. 한국 대통령의 순방 목적이요. 핀란드의 그 산업을 벤치마킹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핀란드에 왜 유명한 게 많잖아요. 네. 뭐 사우나, 자일리톨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다양한 디자인의 뭐 이달라 그런 그릇 업체도 있고요. 네네. 차가운 지역에서 여성의 피부를 좀 이렇게 보습을 해주는 그 후메네인가 그게? 후메네, 예 맞아, 후메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핀란드에 그런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한 듯하면서 여성들을 사로잡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데 핀란드 분으로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디자인이 무슨 뒤탈한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좋고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억수로 비쌀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서 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 지금 놀란 거는 핀란드에서 억수로 비쌀 억수로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 그 왜 소위 승차 공유 산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휨이라 그러나요? 휨? 네네. 그게 핀란드가 아주 잘 돼 있다. 특히 헬싱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에 다양한 뭐 택시든 뭐 기차든 뭐 우버든 뭐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뭐 디자인 박물관에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경로도 알려주고요. 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클릭 하나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휨 대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핀란드의 새로운 노키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예. 저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요. 앵그리버드 유명한 게임이고요. 또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이거 뭐 지하철 가면은 막 광고 막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 게임인가 네, 했더니 그게 핀란드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정말 게임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뭐 문화의 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그 게임 업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고용이 많이 돼서 아주 전 사회에 크게 기여되고 있다고 그런 판단도 나오고요. 이런 게임 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그 주식을 사겠다고 줄 서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국민
산업이 된 것 같고요. 아주 핫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게임 오래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핀란드 부모들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그 따로 씨도 애들이 커가지고 예. 게임을 오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는 뭐 24시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학교 끝나고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숙제만 하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도 일종의 취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뭐 프로게이머나 이런 거 있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작년에 핀란드 사람이 1등해서 한국 사람을 이겨서 원래 보통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요즘 아주 화제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전문가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 프로게이머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부모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너무 게임하지 말고 공부나 하고 좀 제대로 된 직업 좀 가져라. 이런 평균들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화가 어떠냐면은 그래도 아이의 선택을 좀 존중해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좀 걱정을 하되 그래도 지지는 해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혹시 게임 중독 문제가 거기도 있나요? 있어요. 예. 근데 보통 게임 중독보다는 포괄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중독에 걸릴 경우에는 보통 우울증인 경우가 많고 안정망, 그러니까 뭐 친구나 이런 것도 잘 없고 이런 좀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런 복지세라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문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2년 연속 그 세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비결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억수로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재밌고 이런 게 많아서 행복 지수 1위가 아니라 걱정이 없어서 행복 지수 1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면 당연히 빨리 의료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교육도 무료고요. 치안이 되게 좋아서 아이들 그냥 마음대로 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고요. 한국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데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게 많아요.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뭐 나이가 꽉 찼으면 결혼 빨리 해야 되고 또 주위에서 압박도 많이 넣고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걱정이 없어서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잘못하면 심심한 천국, 한국은 행복한 지옥. 네. 이 비유가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았다. 콕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일단은 제가 지금 혼자 있으면 당장 한국에 달려가겠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일단은 음식문화가 최고고요. 또 사람들 너무 좋고요. 또 핀란드처럼 IT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생활하는데 되게 편해요. 여러 가지 서비스는 다 온라인으로 돼 있고 나라가 작아서 제가 뭐 갑자기 뭐 서울에 살다가 부산 뭐 해운대 뭐 가고 싶다 하면 그냥 KTX 타고 금방 그냥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살면서 한국을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 드렸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막 머릿속에서 뭐 맛있는 막걸리부터 뭐 막 지금 생각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내년에 돌잔치 한번 해보려고요. 한국에 오셔서 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부자들하고도 막걸리 토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연락드릴게요.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로 이제 문체부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대립을 예고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업계 인사들이 이번 북유럽 순방에 참여한 것은 정부가 게임을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인정한 셈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 수출액이 1년이면 한 7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내외라고 하니까 게임은 틀림없이 효자 수출 산업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 국가적으로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유럽 순방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게임 업체 대표들도 대거 함께 가도록 한 거는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산업의 육성만큼 또 다른 이면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질병 코드로 등재가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게임 산업을 육성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건전한 게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중 조정을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 어느 일방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있었잖아요. 4대 중독물질 이렇게 묶어가지고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국회까지 가가지고 네. 반대 토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게임에 중독됐을 때 아까 따로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취미 생활을 못하게 오로지 공부만 하니까 할 건 게임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해결은 안 하고 질병으로 묶어가지고 치료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게임 자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은 실제로 있잖아요. 문체부에서도 게임은 죄가 없다, 중독이 문제다 하고 구분을 짓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그냥 게임에만 매달린다든지, 또 그것이 다른 정신병적 원인하고 결합되어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저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지원만 하면 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도 게임 중독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는 그것대로 또 처방을 마련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 이제 그것을 치료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들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그것이 질병으로 되는 한 치료받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핀란드에서는 그런 게 있다,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거다. 또 사회만 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 업체도 이익을 얻었다면은 그 일부는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다 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대타협들, 협상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쨌건 순방단을 그렇게 꾸려서 의지를 표명하신 거 뭐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그 관료기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목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은 문체부에 골프과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 이정은 식스인가요? 역대 우리 신인왕 LPGA에 나가서 저거를 못 이뤄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육성이라는 말을 딱 동전을 뒤집으면 그게 규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내가 도와주니까 간섭하겠다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을 하면 대기업이 그걸 같이 키워서 이익을 공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기술 갖다가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갑질. 이 관료들의 또 이 갈라파고스식 규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뭐 창업 지원할 때는 막 돈 나눠주는데 그 단계를 딱 지나가면 지원을 안 해줘. 지원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왜? 혹시 이거 망하면 책임질까 봐. 그 심지어 3명 이상 고용하면은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관료의 이런 규제 어떻게 혁파할 건가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제대로 이거 보고 와서 좀 이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의지는 보이셨는데 그래서 저게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봤더니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올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가 규제 샌드박스 5법이 통과가 되니까 한 4개월 만에 57건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승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2017년도에 3개밖에 안 되던 유니콘 기업이 2018년도에 8개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까지 20개로 좀 늘려보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12조 원의 벤처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2018년도 신규 벤처 투자 규모를 보니까 6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벤처 펀드가 모집된 규모도 보니까 8조 원이어가지고 이것 역시나 역대 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서 이를테면 규제 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또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한국에 지금 주재하는 상공회의소의 그 소장이 아주 그냥 작심하고 한국은 정말 그 규제에 갈라파고스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그 어불성설의 규제들이 많다라는 것이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장이거든요. 소위 이제 공유경제 시대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주인공은 스타트업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뒤에서 보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고 중재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요번에 이것이 반드시 벤치마킹 돼야 되고 벤처 기업들이 정말 그 아주 완전히 기업에 있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온전히 자유를 좀 허해서 정말 막 그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부의 숙제입니다. 지난 10일 이희호 여사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도 잠시 정쟁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어지간한 학생운동가들 가운데 투옥된 사람들은 이희호 여사가 보내준 영치금을 어지간한 분들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탄압받고 소외받고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이나 또 사회운동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함께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전의 공로들을 인정해서 본인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화도 보냈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조문단을 좀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저는 듭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형 언도에 대해서 이희호 여사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제발 사형만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수모만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본인의 정적에 대한 보복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희호 여사가 때때마다 철철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난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는 광장 노제에서 이희호 여사의 그 연설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결국 통합하자는 얘기죠. 이 이희호라는 인물의 그릇의 됨됨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 여야, 좌우, 피아를 막론하고 서로를 향해서 악을 쓰는 사회에 이 그릇이 큰 이희호 여사가 주는 울림은 이거는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그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한 또 여성 운동가로서 대한민국에 큰 울림을 주셨던 이희호 여사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